개체군의 정의, 개체군 뭡니까? 일정 지역에 살고 있는 같은 종으로 이루어진 집단이 개체군입니다. 자, 일정 지역에 살고 있는 같은 종으로 이루어진 집단이 개체군의 정의거든요. 개체군의 정의. 그러면 일정 지역에 살고 있는 같은 종으로 이루어진 집단, 같은 종으로 이루어진 집단, 오케이? 같은 종으로 이루어진 집단, 그것이 개체군이니까 개체군의 특성. 오늘 우리가 배운 단원이 6강. 오케이? 이게 이 개념이야. 그래서 개체군의 밀도는 그럼 어떻게 계산해? 개체군의 밀도. 어차피 생태계 환경에서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면적을 이제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 해서 땅을 투자해가지고 돈을 더 사서 내가 살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더 점거해서 늘릴 수 있어. 이게 어떤 사회적 약속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야생의 환경에서는 그게 쉽지는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지역은 거의 한정적으로 똑같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일정 지역분의, 그죠? 그 개체군을 구성하는 개체군의 개체수, 각각의 총 개체수가 밀도를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자, 지역은 큰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 개체수가 늘어나 있다. 그럼 밀도가 미래지는 조건에 해당하겠지. 밀도가 증가하는 조건. 예를 들자면 이 개체수가 늘어나려면 그 지역 내에 존재하고 있는 각각 이제 생식이 가능한 형태의 연령대의 자손들이 생식을 많이 하고 자손을 많이 낳고 그 자손도 또 자손을 많이 낳는 상태일 때, 즉 사망률보다는 출생률이 높을 때, 그죠? 그래서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할 조건은 당연히 위에 여기 값은 일정한 상태에서 위에 개체수가 늘어나는 조건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망률보다는 출생률이 높을 때,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을 때, 또는 같은 종인데 이 지역 바운더리 아닌 다른 곳에 있다가 이입되는 정도가 더 많을 때, 이출률보다, 그죠? 이출률보다 이입률이 더 높을 때. 오케이? 그럼 개체군의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지역은 똑같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되겠어?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하겠지. 그럼 다 반대로 개체군의 밀도가 감소한 조건은 반대겠죠. 지역은 똑같은데 노년층이 많아서 사망률이 더 높을 때. 그리고 또 오히려 여기가 이제 비전이 없다 생각해서 이출되는 경우가 더 많을 때. 네, 이렇게를 개체군의 밀도를 변화시키는 조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생률, 그다음에 사망률 또는 이입과 이출률 그들의 변화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 개체군의 특성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개체군의 이제 여기서는 관련된 그래프를 어떻게 이해하고 분석할 것인가 그 그래프를 이해하는 정도로까지 좀 인지를 하시면 좀 수월합니다. 개체군들이 가지는 특성들이 있고 개체군이 여러 개가 모여있는 게 군집이잖아. 그래서 군집들이 보이는 특성이 있어. 그래서 개체군 내에서만 보이는 특성과 군집 내에서 보이는 특성을 구분해서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눈만 좀 갖고 계시면 그러면 생물 단원 여기 중에서는 그나마 좀 수월하다. 이 단원이 수월하다. 우리 유성생식, 생세포 분열 과정 봤던 것보다는 좀 더 수월하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두 번째 개체군의 생장곡선, 개체군의 성장곡선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하면 생장곡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예전에는 생장곡선, 생장이라는 키워드로 썼던 걸 성장으로 굳이 좀 바꾸는 흐름에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식의 문제에서는 그대로 생장이라는 키워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생장이나 성장곡선이나 똑같은 의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어떤 한 종으로 이루어져 있는 집단에 예를 들어서 일정 면적이 있고 그 일정 면적에 암컷과 수컷, 생식 가능한 암컷과 수컷 한 쌍을 집어넣고 거기서 태어난 자손이 또 생식에 다 기여해서 또 자손을 낳고 계속 최대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식을 할 수 있을 만큼까지를 다 생식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개체군의 개체수가, 즉 개체군의 개체수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본 게 성장곡선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일정 필드는 그대로 놔둔 채로, 그러니까 필드가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해서 이 필드를 더 부동산 투기해서 더 늘릴래 이렇게 한 건 아니야. 면적 지역은 일정한 채로. 됐죠? 그러다 보니 자, 여기 성장곡선에서 여러분이 인지하실 것 이론적 성장곡선과 실제 생장곡선 그리고 그들에 의한 차이를 무엇으로 이해하는가? 환경저항이라는 키워드 를 알고 계시면 좋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개체군의 성장곡선에서 나오는 개념 중에 이론적 생장곡선,
실제 생성곡선. 자, 이론적으로는 그럼 봐봐, 생각해봐. 전제가 그 개체군을 구성하고 있었던 암컷과 수컷, 거기서 태어난 자손들도 다 생식에 참여한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계속 무럭무럭 얘네들이 개체의 수가 늘어나겠죠. 자손 낳고 또 그 자손이 또 그 자손을 낳을 거니까. 그래서 1이 뭐 예를 들어서 2가 4가 되고 4가 8이 되고 8이 16이 되고 16이 64가 되고 이렇게 기하급수로 늘겠죠. 이렇게 늘어날 수를 보일 겁니다. 이게 개체 수면 이렇게 증가할 것입니다 라고 보이는 게 이게 개체군의 성장 곡선이야. 됐죠? 근데 이 성장 곡선이 실제로도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지를 체킹을 해보면 그렇지 않더라고. 실질적인 형태로 특정 개체군의 자손 수가, 자 여기가 개체수야, 특정 개체군의 개체수가 늘어난 형태를 실제 측정을 해보고 관찰을 해보면 이렇지 않고요. 이렇게 처음에는 초반에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렇게 일정한 개체수를 유지한 채로 최대치로 유지가 되면 더 이상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더라고. 되겠어요? 이 파란색이 실제 생장 곡선입니다. 실제 성장 곡선. 오케이? 자, 검은색은 이론적 성장 곡선. 선생님, 이론적으로 2가 4가 되고 4가 8이 되고 8이 16 되고 16이 64 되고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게 맞는데 왜? 모든 자손이 새끼를 다 낳을 거니까요. 오케이?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보일까요? 자, 이론적 성장 곡선은 마치 J자 모습처럼 보이죠? J자형 곡선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자, 근데 실제 측정을 해보고 가늠을 해봤더니 실제 이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S라인처럼 컵으로 가속도가 있듯이 엄청 많이 증가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다듬어져서 최대의 그 개수만큼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실제 생성을 다른 말로 S자형 성장 곡선이라고 표현하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차이를 보일까요? 이래야지만 되는데 이렇게 돼요. 어떤 개체군마다 다 필드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 채로, 만약 처음에는 암컷과 수컷 한 쌍이 있었고 그 넓은 땅에 모든 거기서 태어날 수 있는 곡식과 어떤 뭐 먹이류를 다 먹을 수 있겠잖아. 근데 이 필드가 일정한 면적으로 유지가 된 채로 거기서 자손이 태어나 자손도 먹이를 많이 먹어, 그지? 그리고 이 자손들도 점점 나이 먹어가 또 새끼를 낳아. 그럼 점점점 개체의 수가 많아질수록 어떠겠어? 먹이 경쟁도 생길 거고, 그죠? 그리고 처음에는 어떤 노폐물 축적 때문에 공간도 더 부족해지겠지. 살 수 있는 생존의 공간도. 그쵸? 그래서 개체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주 자연스럽게 더 늘어나는 게 스트레스야. 어떤 스트레스? 환경적 스트레스. 먹이도 부족하고 공간도 부족하고 노폐물도 축적되는, 그게 환경 저항이야. 당연히 환경 저항은 개체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환경 저항은 무조건 증가합니다. 환경 저항의 종류들이 뭐가 있다고요? 노폐물이 축적돼요, 먹이가 부족해요, 공간이 부족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그래프상에 보이는 환경 저항의 상황은, 만약 처음에 그래프에서 이 검정색과 파란색 J자형과 S자형의 곡선의 차이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죠? 차이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직 벌어지지 않는 거야. 이런 거 실제가 똑같았던 거야. 근데 그 차이가 생기는 그 지점부터, 예를 들어서 여기 예를 들어서 T1, T 조금 더 지나서 여기 시간에 T1이라고 합시다. 그죠? 실제 T1일 때, 그죠? 이론적으로는 요만큼의 개체수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죠? 실제는 요만큼이 아니라 여기보다 더 낮은 이 파란색처럼 요 개체수를 갖게 되더라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생겼다고? 주변에 개체수가 많아지다 보니 생기게 되는 먹이의 부족, 공간의 부족, 노폐물이 많아서 내가 살 수 있는 공간의 협소함이 생겼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나머지 차이가 나는 이 면적들 있죠. 여기 이만큼이 다 환경 저항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두 다 환경 저항이야. 그쵸? 그래서 시간 순서에 따라 개체수가 많아질수록 더 많아지는 게 환경 저항이다. 그래서 환경 저항이 일정하게 유지가 환경 저항이 커지고, 따라서 그러함에 왜 늘어날 수 있는 최대치의 개체수 범주가 제한되어 있더라. 오케이? 그래서 어떤 개체군은 예를 들어서 여기 값을 K값이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최대한 늘어나 있는 개체수, 최대치의 정점에 이르는 개체수만큼 증가됐을 때 그 최대한 개체수를 환경 수용력이라고 표현해. 용어가 생소하니까
선생님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그 개념을 그냥 그대로 스펀지처럼 받아서 흡수하면 돼. 환경 수용력이라고 하는 건 그 개체군이 최대치 자라날 수 있는 최대한의 개체 수만큼 있었을 때 최대한의 개체 수만큼의 그 개체 수 카운팅, 그게 환경 수용력이야. 이 개체군은 여기 예를 들어서 이 K 값이 200마리까지는 최대치만큼 늘어났다. 그럼 200이 환경 수용력에 해당하는 값인 거야. 그래서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그래서 환경 수용력, 그 다음에 K값을 다른 말 환경 수용력이라고 하고, 개체군의 최대 크기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 그 바운더리, 그 주변이 다 환경 저항에 의해서, 그 둘의 차이에 의해서 이런 변화를 보이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게 개체군의 성장 곡선이야. 자, 그럼 개체군의 성장 곡선 그 다음으로 여러분이 여기 이 단원에서 기억해 두셔야 될 곡선은 세 번째, 개체군의 생존 곡선. 의미가 약간 다르죠? 생존이냐, 성장이냐. 그죠? 생존 곡선. 오케이? 자, 생존 곡선은 물론 개체군이 되게 다양하게 여러 개가 있잖아. 여러 개체군인데 그 여러 개체군들을 최대한 나름 분류를 해본 거야. 그래서 최대한 특이적인 특성을 보이는 걸 세 개의 유형으로 나눠놓고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딱 세 개의 유형만 있다, 그건 아닌데 극단적으로 여러분에게 시험 문제 많이 잘 나올 법한 형태가 1, 2, 3 이 세 종류가 있더라는 거야. 여러 종류의 형태의 개체군이 있겠지만 특이적인 사항을 보이는. 첫 번째, 이 개체군의 생존 곡선은 여러 타입들 각각들을 예를 들어서 처음 시작된 이 개체군의 개수가 똑같아. 연령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비슷한 형태들을 다 처음에 시작하고 있는 얘를 조사할 그 최대의 개수는 똑같은 상태에서 그 아이들이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50대 수령이 먹어갈수록 얼마나 그 개체군의 수령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얼마나 생존되어 있는지 생존 확률을 본 거야. 생존율 얼마나 살아남아 있는지 돼요? 오케이? 생존율을 본 거. 그게 이제 개체군의 생존 곡선입니다. 첫 번째, 마치 사람형하고 비슷한 형태로 자, 처음에 모든 1000명을 우리가 연구를 했다라고 합시다. 그 1000명이 처음에 10대 때, 20대 때,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10대에서부터 시간이 흐를수록 일정 시간이 흘러갔었을 때도 대부분이 생존되어 있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뚝 떨어지는 형태, 생존의 비율이 떨어지는 형태, 이 형태를 보이는 개체군도 있고요. 그 개체군을 우리는 1형이라고 표현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생물학적 연령 시간이 흘러가면서 처음에는 대부분 다 100% 1000명이면 1000명, 1000마리면 1000마리, 1억 명이면 1억 명, 처음에 연령이 똑같은 형태의 그 아이를 스타트 시켜서 평균적으로 그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마나 생존되어 있는지 비율을 따져봤더니 첫 번째 1형 타입은 초기의 사망률이 높지 않아. 후기에 생물학적 연령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으로 따지자면 70대, 80대, 90대 정도의 연령쯤에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진 형태를 보이는 형태들이 우리가 1형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얘를 볼록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얘를 사람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오케이? 자, 근데 반대로 1형의 반대로 1형과는 거의 상반되게 이렇게 보이는 아이가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보이는 아이. 그러니까 처음에 스타트했던 그 1000마리면 1000마리, 100마리면 100마리, 이렇게면 이렇게 걔네들 다 스타트를 하는 시점에 나이가 똑같은 상태로 그대로 풀어놨을 때 초기에, 그지? 정말 초기에 생존된 비율이 50% 정도까지 떨어지는 게 정말 초기라고. 그 아이들의 전체적인 연령의 정말 초반부. 오케이? 그러니까 주변의 어떤 먹잇감으로 포식자들의 먹잇감으로 많이 먹혀버린다거나 그래서 생존된 비율이 초기 아주 어린 연령대 별로 없는 거야. 이런 특성을 보이는 개체군 집단도 있더라고. 오케이? 그런 게 누구들? 이런 게 1, 2, 3형. 얘를 다른 말로 오목형이라고도 표현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치어. 그러니까 아주 어린 물고기 알죠? 아주 어린 생선들. 그죠? 그러니까 걔네가 알을 까가지고 이렇게 막 물속에 뿌려놔. 그러면 막 나도 걔네들이 그 큰 성체가 될 때까지 대부분 다 상위 영역단계 참치나 얘네들이 먹혀가지고 먹잇감으로 먹혀가지고
걔네들 스스로가 완전 자신의 생물학적 연령을 다 하고 크기까지가 쉽지 않잖아요. 야생의 환경에서. 그쵸? 그래서 굴이나 또는 어린 생선? 생선을 표현하는 거 웃긴데? 조류라고 표현하지 뭐로 표현하더라? 해양 무척주 동물이나 고등어와 같은 어류. 그죠? 어류들. 해양 무척주 동물.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굴 같은 경우도 주변에 유생 단계로, 그러니까 얘가 딱딱한 뭔가의 그 폐각에 쌓여지기 전에 아주 여리여리한 형태들을 굉장히 걔가 알 형태로 막 뿌려내요. 물속에서 엄청나게 많이 뿌려내요. 근데 그 많이 뿌려냈던 것들은 거의 대부분 그 주변에 그 생선들의 먹잇감으로 많이 먹혀서 자리 잡기가 쉽진 않죠. 그래서 많이 초기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얘는 특성. 쓰리형은 그래서 초기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아서 초기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아주 다수의 자손을 낳아야 돼. 번식시켜야 돼. 그래야 종이 유지되죠. 활동이야. 오케이? 초기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특징상 맞죠? 그래서 아주 다수의 자손을 이제 처음에 낳게 해야 되더라 라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수리형, 오목형. 반대로 원형, 우리 사람과 똑같은 형태는 이런 표현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거의 뭐 10대나 20대나 이제 부모의 양육과 보호를 받기 때문에, 주변에 양육과 보호를 받기 때문에 거의 생물학적 연령을 다 하고 죽죠. 그래서 생물학적 연령을 다 하고 죽는 개체군들이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특성으로 설명하더라도 우리는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과 3 사이의 투형. 오케이? 투형. 이 투는 뭐 다람쥐랄지 또는 히드라, 강장동물에 해당하는 얘네들 형태로 거의 이제 10대나 20대나 30대나 이게 일정한 접선의 기울기를 보인다라고 하는 건 각 시기를 거쳐서 이제 사망되는 비율이 일정한 거야. 사망되는 사망 인원수가 똑같진 않겠죠. 처음과 나중에 스타트 지점이 다를 거니까. 근데 생존된 생존율로 표현하기 때문에 일정 시기에 거의 대부분 10대에 죽는 비율이 한 10%, 20대도 죽는 비율이 10%, 30대도 죽어나가는 비율이 10% 이런 식의 일정한 전 연령에 걸쳐서 사망 비율이 일정한 형태의 특성을 보이는 개체군들이 있더라. 개체군. 그렇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생존 곡선. 쟤는 특정 하나의 개체군, 암컷과 수컷 한 쌍이 점점 개체수가 어떻게 늘어날 건지를 본 성장 곡선. 그래프만 잘 판단하시면, 그죠? 어렵지 않아요. 제공된 내용에서 어떤 형태보다 훨씬 더 수월할 법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했고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살짝 보니까 48쪽 오른쪽에 개체군의 사망률 곡선만 따로 그래프로 나타났죠. 그랬더니 사망된 비율을 보니까 오히려 2가 전 시대에 걸쳐서 사망된 비율이 일정하게 표현을 해서 있는 상태고, 투형이. 그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망 비율이 올라가는 이렇게 보이는 형태들이 얘가 무슨 형이겠어요? 일형이겠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망된 비율이 올라가는 거. 맞죠? 이게 1형, 사람형 같은 경우. 그리고 3형이라고 하는 형태들이 가장 초기에, 그지? 먹잇감으로 먹혀서 먹이사슬의 가장 하위 영역 단계 많이 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초기에 사망률이 높고, 나이가 들어서는 이미 다 대부분 죽어버려서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 잡게 되는 게 이게 지금 형체? 볼록형, 오목형, 3형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사망률 형태로 나타내도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개체군은 주기적 변동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개체군의 단기적 변동이 있는데, 자, 개체군의 특성상, 그러니까 모든 개체군이 다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개체군은 약간 좀 야생의 환경에서로 따져서 봤을 때 좀 특수한 케이스죠.
왜냐면 워낙 양육 환경이 좋고, 그죠? 양육 강식의 환경은 아니잖아. 사회가 많이 되어있고 주변에 먹을 수 있을 만한 먹거리는 되게 또 많이 존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 그리고 또 내가 이 지역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따로 또 뭐 투자해서 살 수도 있고 뭐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반 야생의 환경에서 볼 수 있는 개체군의 특성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책에서 주어지는 개체군의 어떤 장기적 변동이랄지 단기적 변동은 사람이라는 집단을 제외한 야생의 환경에서 관찰된 특수한 케이스 몇 가지만 알려드린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모든 개체군이 다 그렇다 그건 아니고요. 오케이? 그래서 특수한 케이스 몇 개 중에, 자, 첫 번째 포식과 피식에 의한 어떤 개체군의 장기적 변동을 보이는 형태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은 어떠한 그래프를 보이겠어? 당연히 혹시 포식자가 뭐고 피식자가 뭔지 모르진 않겠죠? 포식자 먹는 놈, 그죠? 상위 영양 단계. 피식자 먹히는 놈, 그죠? 보통의 경우에 생산자, 이제 피라미드 형태처럼 개체수의 형태를, 개체수의 모양을 보이니까 생산자 그룹보다 1차 소비자가 조금 더 개체수가 적고요. 그 다음에 1차 소비자보다 2차, 3차가 더 상위 영양단을 가면 갈수록 개체의 수는 더 줄어듭니다. 맞죠? 오케이? 이렇게 줄어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물론 우리가 먹이 그물에 의해서 다양한 먹잇감을 먹겠죠. 오늘만 해도 이제 사람 같은 저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약간 한솥 도시락이 좀 물렸어. 야채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메뉴를 좀 달리해서, 그죠? 한솥 말고 여기 최상단 도시락 메뉴 주문해서 먹을 수 있잖아요. 이거 아니면 다른 거 먹어도 되잖아요. 먹을 수 있는 여러 개가 먹이 그물처럼 이제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먹이 그물의 상태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재료물질, 되게 먹잇감이 되게 많은 상태에서 딱 그 한 가지 어떤 변동으로만 영향을 굳이 받지는 않겠지만, 그치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관찰해봤더니 이러한 관계를 보이기도 하더라. 자, 예를 들어서 이 example, 눈신토끼랑 시라소니, 토끼고요. 시라소니, 시라소니가 약간 어떤 과더라? 사과인가? 고양이과인가? 아무튼 약간 잡식성, 그죠? 이런 그 야생의 얘죠. 얘가 먹을 거예요. 물론 토끼만 먹진 않고 다른 애들도 먹긴 하겠죠. 근데 눈신토끼의 개체수가 일정 연도를 따라서 만약 개체수가 이렇게 감소 이렇게 증감을 보이면, 그죠? 이 시라손이라는 포식자가 물론 얘만 먹진 않겠지만, 그죠? 어떤 이유에서든 눈신토끼 개체수가 늘면 자기도 걔를 먹잇감이 풍부하니까 많이 먹고 자라고, 얘가 줄어드니까 나는 좀 적게 먹을 거고, 얘가 늘어나니까 많이 먹을 거고, 그죠? 너가 줄어드니까 난 못 먹겠고, 이런 식으로 증가 감소를 계속 반복하겠죠.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보이더라라고 하는 게 장기적 변동입니다. 그것도 몇 년을 사이클로 하는 거, 10년이든 11년이든 큰 연도를 사이클로, 그죠? 1년에 반복되는 게 아니라 한 해에 반복되는 게 아니라 몇 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거, 그게 장기적 변동이에요. 한 해가 아니에요. 포식과 피식 관계. 자, 포식과 피식 관계 한 해가 아닙니다. 거기 보세요. 1850년, 1875년, 1900년, 그죠? 1925년, 그죠? 긴 사이클을 두고서 먹고 먹히는 관계가 반복되더라. 먹고 먹히는 관계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먹이 사슬에서 어떤 개체수의 변동들이 보이더라. 그쵸? 맞죠? 그게 지금 포식과 피식 관계의 어떤 장기적 변동 형태의 메비우스 띠 마냥 이런 형태를 보이는 거고, 그리고 간혹가다 어렵진 않는데 이걸 유추하기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자, A가 뭐고 B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가 개체수일 때 누가 원인이 되어서 누가 결과적으로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어떤 아이가 원인이 되어서? A라고 하는 개체군의 개체수가 원인이 되어서 B가 더 늘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그래프의 흐름을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어찌됐든 B라고 하는 저 빨간색 그래프는 작은 개체수에서 개체수가 점점 늘어나다가 줄다가 작은 만큼의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죠? A라고 하는 얘는 조금 더 큰 개체의 개수에서 왔다 갔다 하죠. 이 수치가 더 높잖아요. 그쵸? 상위 영양 단계로 가면 갈수록 가지고 있는 얘네들 그 각 단계의 개체 수가 더 적어. 우리 생태계 내에서 제일 많은 개체 수를 갖는 게 생산자야. 그 다음 1차, 2차, 3차 이렇게 하위 영양 단계일 때가 개체의 개수, 하나하나의 그 개수,
그 개수를 다 재보면 하위 영향단계 생산자가 제일 많아. 그 다음 1차, 2차, 3차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개체수가 높은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얘가 지금 먹히는 건 P식자, 더 작은 P식자, P삭자가 아니라 P식자, 더 작은 개체수에서 왔다 갔다 하는 B가 포식자. 포식자, P식자를 판단하실 수 있게끔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어요? 근데 많아질 때 같이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아질 때 같이 많아져야 하는 거 아니고 당일 그날 아니 저 그래프 어떤 부분에서 말할까요? 많아질 때 많아지고 있지 않나요? 적어지니까 적어지고 있고요. 동시는 아니죠. 물론 그 아이만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이럴 수 있어요. 많아지고 있는데 왜 이게 내려갈까? 이런 거죠. 네. 맞아요. 부분적으로는 그 흐름이 안 맞아지는 타이밍이 있어. 먹고 먹히는 관계의 흐름을 받았었을 때. 그러니까 처음 시초를 어디로 잡아서 해석하냐에 따라 달라. 얘가 늘어나니까 얘가 늘어나면서 얘가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얘가 감소하니까 너가 감소했는데 어찌됐든 이 감소하는 사이클이 너무 크니까 얘가 아무리 개체수가 많아져도 바로 극복하기는 어렵죠. 얘의 효과가 이 다음에 극복되는 거야. 이 아이의 효과가 이 다음에 극복된 형태. 맞죠? 그다음 이 효과가 이 다음에 극복된 형태로 이렇게 반복된 형태의 그래프를 보이는 게 맞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딱 명확히 모든 파동 형태에서 약간의 섹션을 나눠봤었을 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큰 틀에서 P식자의 개체수가 늘어나니까 포식자도 물론 그것만 먹진 않지만 개체수가 늘어나는 형태의 증가 감소의 변화를 보이는 형태. 얘가 장기적 변동 그래프다 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단기적 변동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핵함에 대한 영향염류랑 영향을 받는 예를 들어서 돌말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이 관계가 있는데 얘는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칠판은 그래서 돌말 개체군이 크기적인 어떤 1년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딱 1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 이거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문제까지 갈 수 있으면 가면 좋겠다. 계절에 따른 변동. 방금 거는 장기적 변동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약간 차이가 나는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 중 계절에 따른 단기적 변동의 예로 돌말의 개체수 변동입니다. 돌말. 얘는 무엇을 먹잇감으로 하냐면 영양염류를 먹잇감으로 합니다. 스스로 광합성도 한다기 보기는 어려워요. 강합성을 스스로 할 수는 없고요. 외부에 있는 물질을 유기물을 흡수를 해서 받아들여서 얘네가 돌말이 이제 분열법으로 자신의 개체의 수를 늘리는 형태처럼 진행이 되는 형태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을 주기로 하여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돌말의 먹잇감에 해당하는 돌말의 먹잇감이야. 돌말의 먹잇감. 돌말이 먹고 먹는 먹잇감. 돌말의 먹잇감. 그 영양염류의 그 양과 그다음 주변에 그 물질 왜냐면 어차피 돌말이라고 하는 것도 생명체니까 이 생명체가 잘 살려면 적당한 수온이 존재해야 되겠지. 왜냐면 수온이 어느 정도 너무 차가우면 물질 생활을 못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에 해당하는 돌말 얘가 단세포 생물인데 근데 그 걔네들 자체가 뭐 하려면 생존을 잘 하려면 수온도 적당하게 있어야 될 거고 그죠? 그죠? 수온이 너무 낮으면 안 됐겠지. 적당하게. 그럼 수온에 영향을 주는 것도 빛의 세기가 영향을 줄 거니까. 그래서,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변동으로 하여서 얘네들의 개체수를 다 봤더니 어떤 식의 변화를 보이냐면, 겨울은 당연히 수온도 낮고, 빛의 세기도 적게 들어오니까 수온이 낮아. 빛의 세기가 적게 들어오니까 수온도 낮아. 오케이? 그러다 보니 돌말 자체의 개체수도 거의 바닥을 기고 있어. 돌말, 녹색에 해당하는 형태들이 돌말의 개체수죠. 바닥을 거의 기고 있어. 돌말의 개체수가 거의 바닥을 기고 있어. 오케이? 왜 때문에? 아무리 영양염류가 풍부하다라고 하더라도 고정된 상태로 고여있는 것처럼 먹잇감에 해당할 수 있는 영양염류가 되게 풍부하다라고 하더라도 주변부에 온도랑 수온이 너무 낮는 거야. 빛의 색이 이런 거 빛의 세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꺾어지면 빛의 색이 이제 여름을 향해 갈수록 빛이 올라갈 거고 거의 이때에 비해서 빛이 약하니까 그죠?
오케이? 그래서 영양분가 아무리 풍부해도 돌말의 개체수는 늘어나지 않더라고. 먹잇감이 아무리 풍부해도. 너무 수온이 낮아서. 됐죠? 수온은 여기 여러분 책에 파란색으로 표현된 게 수온이네요. 수온. 헷갈리게 우리 돌말의 개체수. 수온은 낮아요. 됐죠? 이렇게. 자, 근데 겨울을 지나면서 이제 봄이 돼 가면서 어떠한 변동이 생기냐면 돌말의 개체수가 갑자기 피크로 늡니다. 왜? 자, 빛의 세기가 이때에 비해서 축 올라가니까 빛의 세기가 왜냐면 너무 추웠어. 근데 이때를 기점으로 빛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따뜻해지겠죠? 그래서 온화한 환경에서 물질사를 되게 얘가 많이 할까요? 돌말이. 그리고 고여있는 상태에 자기가 먹잇감으로 먹을 수 있는 영양분가 되게 풍부하지 않았어? 빨간색이. 그러니까 먹고 생식하고 먹고 생식하고 먹고 생식하고 하다 보니 돌말이라고 하는 아이의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겠죠. 오케이? 여러분 책에서는 약간 이제 저희가 그린 것처럼 심각하진 않지만 시간의 지름에 따라서 증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럴수록 뭐가? 영양염류. 고정되어 있던 영양염류를 고여있던 영양염류 많이 파먹어서 그죠? 영양염류의 양이 준 거야. 외부에서 계속 유입되는 먹잇감이 없는 상태니까. 그죠? 돌말이 걔를 많이 퍼먹고, 그죠? 얘를 자수를 많이 낳고, 그러기 때문에 외부에서 계속 유입된 영양소가 없다 보니 돌말도 늘다가 개체수가 늘어나다가 이렇게 감소 바닥을 기죠. 돌말의 개체수입니다. 먹잇감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후타발로, 그죠? 얘가 감소되니 그새에 한 영향으로 아무리 빛의 세가 세다 하더라도 영양류가 풍부하지 못한 환경에서 그 개체수가 줄겠죠. 맞죠? 먹고 먹기인 관계처럼. 그래서 개체수가 줄어서 거의 바닥을 기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당연히 수온도 여름이 될수록 올라가니까 수온이 점점점 올라가서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아무리 수온이 올라가도, 그죠? 영양류가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여름이 된다고 하더라도 개체수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계속 바닥을 깁니다. 맞죠? 이렇게 바닥을 계속 기고 있어. 이렇게 많은 바닥 아니지만 그냥 약간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약간 근처에서 바닥을 기고 있어요. 여전히 여름에. 그쵸? 여러분 책에서처럼. 자, 근데 이제 가을쯤이 되니까 외부에서 빨간색의 영양염류가 외부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살짝 영양염류 양이 풍부해서 가니 살짝, 그죠? 살짝 영양염류 양이 빨간색. 가을의 초입의 조건에서 살짝 영양염류 양이 풍부해져 가 보니까 주변에 빛의 색이나 또는 이런 게 약간 떨어져 나가고 수온도 낮아지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돌말의 개체수가 녹색이 얘가 증가하면 걔에 의해서 후타발로 살짝 늘었다가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선생님 이때쯤은 얘가 이 영양염류의 양이 많아지니까 이거에 의한 영향으로 돌말의 개체수 살짝 늘었는데 근데 왜 이때 지금 가을이야. 그런데 영양염류는 아무리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때 겨울입니다. 다시 겨울이 도래한 거예요. 영양염류가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돌말의 개체수는 늘지 않을까요? 너무 추운 거야. 너무 추운 거야. 그래서 겨울이 돼서 온도가 자신이 생육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온도가 낮아져 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주변에서 외부에 영양염류가 많이 유입된다 하더라도 자신의 개체수가 돌말의 개체수가 더 늘지는 않는 거예요. 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상황상 이때는 무엇이 돌말의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는 원인이 되는 건가? 그죠? 그리고 상황상 이때는 왜 돌말의 개체수가 올랐다가 피크로 올랐다가 또 떨어지는 건가? 그죠? 또 이때의 지점에서는 왜 이런 변동을 보이는 건가? 왜 이런 변동을 보이는 건가? 뭐 때문에? 온도가 조금 더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뭐 외부에서 유입된 돌말 영양염류의 유입량에 의해서 얘가 늘어난 거죠. 외부에서 유입된 영양염류 덕분에. 그리고 한겨울에 아무리 외부에 영양염류가 늘어나도 돌말의 개체수가 왜 급속도로 늘어나지 않는가? 너무 추워서. 그죠? 이때의 결정 요인은 먹잇감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반적인 물질 대사를 하게끔 하기 위한 온도가 너무 낮기 때문이죠. 온도가 너무 낮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을 거야. 똑같은 형태로 밥을 먹었으니까 나이가 들어서 내가 요즘 더 많이 느끼는 거일 수 있어. 내가 너무 그날따라 온도를 체크를 좀 덜 해가지고
그날따라 온도가 너무 갑자기 뚝 떨어진 추운 날 동일하게 밥을 먹어도 소화가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몸 자체가 이렇게 위축되어 있고 너무 추워 있는 상태들로 막 이렇게 있다 보면 밥도 소화가 안 돼요. 왜? 내 내부가 되게 차가워진 상태로 물질 대사 소화력이 떨어진 거지. 그래서 체하기도 하잖아. 가끔 이렇게 춥게 밥을 먹게 되면 그런 것들도 영향을 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돌말도 겨울쯤에 아무리 먹잇감이 많더라도 돌말의 개체수가 막 피크로 올라가지 못한 이유는 낮아서 수온이 영향을 주는 조건이 되겠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온이 너무 바닥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요? 자, 그래서 이런 개체군의 변동들 중에 단기적 변동을 보이는 돌말의 개체군 변동을 설명을 해봤어요. 계절에 따른 변동. 계절에 따른 변동이니까 단기적 변동. 1년을 주기로 봄, 여름, 가을에 이런 패턴의 변화를 보입니다. 그 다음 49쪽 아래 보면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할 수 있다면 개체군 내 상호작용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개체군들끼리의 상호작용인 군집 내 상호작용의 차이까지만 좀 설명해드리고 선행 과정을 살짝 우리가 진도 나갔다고 스탑을 해야 되긴 하겠죠. 시험 대비 기간이 좋으니까. 자, 그래서 69쪽에 있는 개체군 내 상호작용을 살짝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55쪽에 있는 군집 내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도 살짝 설명을 할게요. 둘의 차이점이 있으니까 약간만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까지 좀 되겠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힘내봐요. 이거 끝나면 퇴근이잖아요? 다른 학원 또 있나요? 퇴근이죠? 네, 퇴근이에요. 퇴근입니다! 퇴근이 남아있어요. 곧 퇴근이니까 조금만 힘을 내고 봅시다. 저도 힘을 좀 쥐어짜봐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개체군의 특성 여기 설명했고요. 그렇다면 개체군 내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일정 지역에 살고 있는 같은 종으로 이루어진 집단인 개체군이 있어. 근데 그 개체군이 실제 야생의 환경에서는 내가 같은 종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혹시 이기적 유전자라고 한 책을 읽어봤는지 아니면 그런 내용을 좀 챗GPT를 통해서 들어봤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종이 유지가 되게끔 하려면 건강하고 그죠? 뭔가 조금 더 생존에 유리한 형태의 형질을 가지고 있는 거가 살아남아야 종이 이어지는데 더 유리하죠. 생존을 해야지. 그치? 그래서 실제 야생의 환경에서는 좀 유약하고 병약하고 건강하지 않은 얘네들을 너 좀 같이 함께 가자 뭐 이런 거 없어. 그냥 집어쳐. 너가 안 먹는 대신 내가 더 먹을래. 이런 형태들로 세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생물종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개체군 내 상호작용은 전체 이 개체를 유지하는 그 유전자의 어떤 증가, 유전자가 세대를 이어질 수 있게끔 해주는 형태로 개체군 내 상호작용은 큰 흐름상 봤을 때 첫 번째, 텃세가 있어요. 텃세를 다른 말로 세력권제라고 합니다. 같은 생물종으로 이루어졌지만 내가 일정 이 지역에 살고 있어. 그리고 이 지역 내에 각각의 개체수 하나하나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한된 먹잇감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제한된 먹잇감이 있는데 뭔가 병약한 아이가 있어. 병약한 개체. 얘를 굳이 우리는 이제 사회생활을 학습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돕고 사는 게 이익이야. 이렇게 이타적인 행동을 해야 돼. 이건 진짜 학습에 의한 결과입니다. 실제 야생 생존의 환경에서는 너 안 먹는 대신 내가 이걸 먹어야 훨씬 더 내가 더 종을 보존시키는 데 더 장점을 갖겠죠. 그래서 텃세를 부려요. 오케이? 그래서 이 세력, 이 영역 안에 같은 종이긴 하지만 원래 타 지역에 있었던 아이가 만약 이입되어 들어오려고 해도 여기 이 바운더리를 지키고 있는 다른 아이가 야 꺼져! 싸우는 거죠. 이렇게. 너 들어오지 마. 이렇게. 오케이? 왜 얘가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같은 종에 해당하지만 전혀 이 바운더리 영역 안에 없었던 아이가 들어오게 되면 내가 먹을 먹잇감이 줄어들잖아. 이렇게 텃세를 부린 형태로 세력을 유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각 개체가 자신의 서식 공간을 확보하면서 다른 개체의 접근을 막으면서 먹이나 배우자 생활 공간을 독점하는 형태들. 그래서 까치나 그지 하마나 물개들이 이런 형태들을 가지고 경계를 하고 침입을 경계한다거나 그죠? 다른 개체를 쫓아낸다거나 하는 형태로 세력 번제를 유지를 합니다. 됐죠? 오케이?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의 개체군 내에서 그 자신의 개체 수를 자신의 개체 하나하나를 유지하는 방법들이라고 보면 두 번째 순위제가 있고요. 이 순위제와 차이를 비교해 둘 수 있도록 항상 나오는 게 리더제가 있습니다. 순위제와 리더제는 좀 달라요.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가족생활제, 사회생활제.
가족생활제, 사회생활제 이렇게 있어요. 텃세, 순위제, 리더제, 가족생활제, 사회생활제. 일단 텃세는 설명했고요. 순위제와 리더제는 차이가 뭐냐면 자, 그 전체적인 개체의 균을 유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 10마리가 있다. 그럼 이 10마리가 일정 시기에 토너먼트 시기든 아니든 힘의 서열을 다 잡는 일을 해놔. 닭이요, 막 꼬꼬대요, 막 울고,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 뭐 이렇게 아침을 깨게끔 하기 위해서 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 걔네들이 파이팅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힘의 순서를 다 잡아놓습니다. 10개체가 있다면 10개체 싹 다. 1번부터 10번까지 너의 힘의 순서를 싹 다. 싸워가지고. 그래서 힘의 순서를 다 잡아놔요. 모든 개체의 힘의 순서를 잡고, 힘의 순위를 잡아두고, 파워야, 말 그대로 잡아두고, 그 힘의 서열대로 제일 중요한 생식에 참여하거나 또는 외부에서 먹잇감이 들었을 때 그 먹이를 선점하거나, 그치? 먹이 선점과 생식에 참여하는 생식자, 배우자의 선점 하는 형태로 이 개체군을 유지해주는 형태들이 순위제가 있습니다. 그럼 순위제를 보이는 형태들이 대표적으로 닭들이 있어요. 닭. 오케이? 그리고 이제 썰매 끄는 개 있죠. 썰매 끄는 개들을 훈련시킬 때도 마찬가지. 걔네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앞에랑 뒤랑, 그지? 누가 어떻게 순서대로 해야 되는지 나름 힘의 서열을 잡아줘야 돼. 그래서 싸울 때 싸우도록 둡니다. 훈련의 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싸워가지고 싸우는 얘네들 사이에서의 힘의 순서를 잡아두어야 이제 그게 뭔가 이제 뭐 그 뭐지? 충돌되는 거 없이, 갈등되는 거 없이 이 전체의 어떤 목적대로 흘러갈 수 있더라. 그래서 닭들이랄지 순위제에 해당하는 거, 또는 뭐 일본 원숭이, 그죠? 큰 뿔 양들, 뿔의 크기로 순위를 정하고, 뿔의 크기가 비슷하면 뿔치기로 순위를 정해서 무조건 힘의 순서를 다 잡아놔야 돼. 그래서 그 힘의 순서대로 먹이를 얻거나 번식하는 과정에서 이 힘의 순서를 정해놓고서, 물론 얘가 다 끝나면 그 다음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그래야 쓸데없는 경쟁을 줄일 수 있어서. 이런 식이 순위제예요. 닭달 일본 원숭이. 자, 그리고 리더제가 있습니다. 자, 얘와 비슷해 보이지만, 순위제와 리더제가 비슷해 보이지만, 리더는 힘 순위에서 가장 짬밥이 높은, 그죠? 힘에 의해서 무조건 쌓여져가지고 너는 힘의 순서대로야. 아니면 돈이 많은 순서대로 아니야. 말 그대로 경험이 많은 자야. 추앙을 받은 자야. 그 집단에서, 그지? 경험이 많고, 그 리더, 그 무리를 이끌어본 경험이 많고, 그지? 이런 전문 경영진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게 리더. 그리고 리더를 제외한 나머지 개체들은 힘의 순서가 없어. 그냥 얘 빼고는 다 평등해. 근데 얘는 1순위, 2순위, 순위제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다 힘의 서열에 라인들이 다 있는 거고, 순위제는.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차이를 보이더라 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제에 해당하는 건 우두머리, 아프리카 코끼리 또는 뭐 큰 기러기가 무리를 이동하게끔 이제 철새하는, 이주하는 새들 있죠. 그래서 야, 나만 따라와, 이 비행 루트를 나만 따라와 라고 내가 몇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몇 개월에 걸쳐서 왔다 갔다 해봤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자가 그 외 나머지 무리를 이끌어서 이동을 시키게끔 해주는 형태, 그게 리더제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힘의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들 기러기나 아프리카 코끼리나 늑대들이 리더 형태를 취하더라 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이 있어. 자, 사회생활은 꿀벌, 그죠? 일벌, 영왕벌, 영왕개미 들어보셨죠? 그 전체를 위해서 계속 생식에 참여하게끔 해준 형태의 개미들이 영왕개미와 영왕벌들이죠. 그리고 어떤 포식자가 접근을 해왔을 때 걔네들을 없애게끔 하기 위해서 이 장렬히 정상하는 얘네들, 그죠? 일벌이나 일개미들 있죠. 그죠? 자기 머리가 댕강 떨어져 나가도, 그죠? 여기 우리의 어떤 그 지역이 사라지면 안 돼. 그래서 막 전투에 그냥 기꺼이 참여해. 그런 형태로 분업하는 형태를 취하는 형태들, 그게 사회생활이에요. 그래서 꿀벌이랄지 개미랄지 이런 형태들 역할을 나누고 먹이 획득이나 방어 또는 생식을 이렇게 협력하고 분업하는 체계를 형성하는 게 사회생활 제도입니다. 벌과 개미들이 있어요. 그다음 가족생활 제도는 일정한 혈연 관계에 해당하는 뭐 사돈의 8촌까지 뭐 예를 들어서 일정한 혈연 관계에 해당하는 형태들이 무리를 이어서 생활하고, 가족들은 아주 어린 새끼를 함께 양육에 참여하기도 하고,
수컷은 이제 먹잇감을 물어오고 엄마는 젖 물려서 얘를 키우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먹이를 공동으로 사냥한다거나 이렇게 여러 무리가 모여서 전체 이 소집단들을 그 양육에 같이 기여하는 형태들이 가족생활 제도예요. 그래서 사자나 불곰 같은 경우들이 있대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개체, 군, 간 상호작용을 설명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에 합시다. 그거. 왜냐면 넘겨봐요. 55쪽. 55쪽 거기 군집에 대한 설명술 중에서 군집 내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종강경생 넘겨보면 뭐 분서, 공생, 기생, 포식과 피식이라는 형태들이 있는데 얘는 개체군이 서로 다른 개체군 사이에서 일어나는 파이팅 넘친 일이거든. 방금까지의 무슨 제로 끝난 일은 같은 개체군 내에서 개체 하나하나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고 그리고 그래프를 차이점을 두어서 그래프를 판단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다 보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설명하는 방향으로 일단 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여기 문제를 풀어주세요. 차라리. 자, 개체군까지는 끝냈어요. 그래서 50쪽에서부터 51쪽 한번 끝내줘 볼래요? 50에서부터 51쪽 50쪽에서부터 51쪽 자, 지금 50쪽에서부터 51쪽 완성 한번 해줘 봅시다. 자, 개체군 밀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건 OX 했는데 첫 번째 O, X, 5죠. 그죠? 전형문제 OX, 5. 두 번째, 자, 지금 어떤 개체군의 성장곡선입니다. 예전엔 생장곡선이라고 많이 표현한댔어. 성장곡선. 자, 기억이 있는데 J자, 이론이죠. 실제는 안 그렇다고. 미은은 실제, S자. 자, 디귿은 환경 수용 능력이죠. 그죠? 자, 그래서 기니디를 다 포함을 시켜봤고요. 기억과 니은. 에 대한 설명 1번이고요. 자, 기억 디귿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기울스레 첫 번째 1번에 주어진 환경에 서식할 수 있는 개체군의 최대 크기가 디귿, 그쵸? 개체군이 번식하기 이상적인 환경에서 이상적인가 이론이죠. 기억. 자, 그리고 나머지 실제는 니은, 그죠? 그래서 디, 기, 니 순서. 3번에 첫 번째 1번에 자소는 많이 났지만 3, 그죠? 3. 자, 그 다음에 출생 이후 개체수가 일정한 비율 2, 그죠? 그 다음에 사람 코끼리와 같은 대형 포유류 1형, 그죠? 볼록형. 4번 갑니다. 자, 계절에 따라 환경 요인이 변하면 개체군 크기가 주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그랬었죠. 환경 요인에 의해서. 수온, 빛의 세기, 영양 점유의 양은 돌말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단기적이긴 하지만 변화를 미치는 요인이었긴 했죠. 옵니다. 눈시토끼의 개체군과 시라소니 개체군은 계절에 따라 환경 요인이 변하면서 개체수가 주기적으로 변동하다. 네, X예요. 자, 각 개체군의 상호작용에 해당한 예를 보기에서 고르시오. 우두머리 아프리카 코끼리가 물을 이끈다. 흰개미는 어떠시고 나와있다에 나왔는데 일단 텃새가 미음 해석하고요. 텃새. 자, 순이제 누구예요? 자, 암탉 디귿이죠. 리더제 누굴까요? 리더. 리더가 기억이죠. 리더가 기억이네. sorry. 리더가 기억. 텃새에 해당하는 건 누굴까요? 야, 너네 꺼져! 하는 거. 일정 지역 공간에서 차지하고 미음이죠.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 미, 디, 기 그죠? 그 다음에 니, 리 맞죠? 6번 가족생활 두 번째는 세력권 다른 말로 텃세 다음 세 번째가 순위제 세력권제라고 하기도 하고 텃세제라고도 합니다. 자, 1번 갈게요. 오른쪽 51페이지 1번 개체군 밀도에 대한 특성에 대한 설명에서 보기에서 오른대로 불러봅시다. 미음, 디귿 4번 밀도가 증가하면 당연히 개체수가 많아지는 거잖아. 그럼 개체수에 비례해서 환경적은 무조건 증가해. 기억 같은 거 고르면 안 돼. 기억 무조건 틀린 거야. 자, 2번 갈게요. 1, 2 그리고 A가 있고 B가 있는데 B는 S자. 실제죠. A는 이론적으로.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 리을 중에 맞는 거 2번. 기억하고 리을만 맞습니다. 그래서 왜 니은은 틀려? A의 1 구간과 2 구간에서 모두 환경을 1은 지금 보니까 A는 뭐야? A는 일단 A는 실제가 아닌 이론이잖아. 이론에서는 환경정을 계산하지 않은 거야. 환경정을 계산하지 않은 거야. 넣지 않은 거야. 무조건. 근데 실제는 환경정이 있잖아. 그래서 그래. 그래서 니은 틀리고 그 다음 디귿 뒤에서 개체군의 밀도는 기억일 때가 니은일 때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기억일 때가 더 적죠. 그죠? 밀도라고 하는 건 개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밀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무조건 니은이 밀도가 더 높을 거. 3번의 답 4번. 그죠? 4번의 답 2번 되겠습니다. 어류는 대체로. 잘했어. 그래서 나머지 실력 쑥쑥 문제 정도는 여러분이 좀 풀어내실 수 있으시면 기본 개념은 안 까먹고 응용할 수 있겠더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시험 대비가 끝나고 공지사항 형태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거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초단은 하나 정도 남았으니까 아마도 파이팅 있게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시험 대비에 집중합시다.